한국이요? 하하. 그냥 반도체나 만들라고 하십시오. 여긴 당신들이 낄 자리가 아닙니다. 수십조 원의 돈 냄새를 맡고 사우디로 몰려든 기술 대국들이 55도 지옥불 사막 앞에 처참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계 1위 네덜란드조차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던 그때 대한민국이 조여옹이 나섰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한국을 비웃었지만 그들은 농업의 청기 누설과도 같은 이것을 과감히 거부하는 미친 역발상을 던진 겁니다. 그리곤 전 세계의 오만함을 단숨에 꺾어버렸죠. 사막 한복판에서 벌어진 한국이 만든 기적에 전 세계 전문가들은 제자리에 주저앉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철저히 완패했다. 이제 사우디 왕실은 백지 수표를 싸들고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연교차 80도, 극한을 견디며 쌓아온 한국만의 독보적인 데이터, 전 세계 농업 판도를 싹 다 뒤엎어버린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정책.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다시 물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원유가 썩어나는 나라가 밀 한 줌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보좌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숫자는 이미 나와 있었죠. 비축량 42일, 수송선 지연 세 번째, 대안 없음 42일. 그 숫자가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한 달 반이 채 안 되는 시간. 그 안에 답을 찾지 못하면 끝입니다. 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사막 한복판에 지폐를 쌓아놓으면 밀이 자랍니까? 석유가 썩어나면 빵이 됩니까? 저는 하산 알 마즈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0년 넘게 식량 안보를 담당해온 사람이죠. 석유 파동도 겪었고 걸프전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 위기라는 단어가 목을 죄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차관님, 수송선이 돌아갔습니다. 홍해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선박세척 전부입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이 확 달아났죠.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항로 혼잡이었죠. 일주일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항만 파업이었습니다. 협상하면 해결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달랐습니다. 총성이 오가는 곳에서 협상은 없습니다. 보험도 없고 선언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은 고요했죠. 달빛이 모래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6시, 두 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밀이 177% 올랐습니다. 177%요? 한 달 사이에요? 아닙니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2배 이상이라고요? 우크라이나 흑해 항로가 막혔습니다. 러시아가 수출을 중단했죠. 인도는 쌀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호주는 가뭄으로 수확량이 40%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가 식량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팔 나라가 없었죠. 아침 7시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12명의 장관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커피잔을 드는 손이 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맨 앞에 섰습니다. 현재 비축량은 42일분입니다. 수송선이 우회하면 45일이 걸리죠. 배가 도착하기 전에 곡물이 떨어집니다. 재무장관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더 쓰면 되지 않습니까?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물량을 확보하면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팔 나라가 없습니다. 자국 물량 확보가 우선이라며 전부 수출을 막았죠. 돈을 아무리 쌓아도 팔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재무장관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리야드 중앙시장입니다. 폭동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밀가루 가격이 3배로 뛰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숨기기 시작했죠.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창문을 깼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된 겁니다. 42일을 기다릴 것도 없었죠. 공포는 숫자보다 빠릅니다. 소문이 퍼지고 사재기가 시작되고 분노가 터지죠. 그게 식량 위기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리야드 하나입니다.
내일이면 제다로 번지죠. 메카, 메디나, 따맘. 모레면 전국입니다. 에너지 장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쓰러졌죠. 대안이 뭡니까? 손 놓고 앉아서 나라가 무너지는 걸 구경하자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말을 꺼내면 돌아갈 수 없었죠. 자급자족입니다. 스마트팜이요.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막에서요? 50년 전에 실패한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지하수를 끌어올려 밀을 심었죠. 30년 만에 물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물을 90%덜 쓰고 실내에서 재배하죠.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세계 1위고 이스라엘, 일본, 한국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국가안보위원회로 향했습니다. 위원장 무함마드 알 파이살이 상석에 앉아 있었죠. 양쪽에는 정보국장, 국방차관, 내무장관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전시 체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얼마입니까? 15%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땅도 없고 물도 없고 농사 경험도 없습니다. 수입이 막히면 끝입니다. 해결책은요? 농업뿐입니다. 국방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농업 기술을 구걸한다?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위원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다 굶주린 나라가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체면은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굶주린 국민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빈 접시 위에 체면을 얹어줄 겁니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가능한 모든 나라를 부르십시오.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는 나라는 전부요. 조건은 없습니다. 결과만 가져오면 됩니다.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농업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입니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채 올라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야드 상황입니다.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7명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7명. 이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요. 내일은 20명이 되고 모레는 100명이 될 겁니다. 공포는 불처럼 번지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곧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저마다 기술을 들고 오겠죠. 누군가는 성공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실패는 허용되지 않으니까요. 일주일 뒤 17개 나라가 리야드에 모였습니다. 저는 회의장 입구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죠. 미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일본, 호주, 독일, 스페인. 쟁쟁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줄지어 들어왔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돈을 쓰겠다고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누구든 군침을 흘릴 만했습니다. 한국팀은 맨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4명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10명, 20명씩 데려온 것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양복도 수수했죠. 화려한 장비도 없었습니다. 노트북 하나와 서류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보좌관이 속삭였습니다. 저 팀이 한국입니다. 인원이 적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첫인상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었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려한 그래픽이 쏟아졌습니다. 최첨단 수경 재배, 인공지능 환경 제어, 자동화 수확 로봇. 실리콘밸리에서 가져온 것 같은 발표였죠. 생산량 300% 증가, 물 사용량 70% 절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었죠. 외부 기온 50도에서 테스트한 적 있습니까? 발표자가 멈칫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주로 온대 기후에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지역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가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50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팀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탈락이었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막 농업의 선구자라고 자부하는 나라였죠. 실제로 네게브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됐죠. 발표가 끝나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 공급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와 해수 담수화를 병행합니다. 우리 지하수는 30년 전에 바닥났습니다. 해수 담수화 연간 비용은요? 발표자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얼굴이 어두워졌죠. 약 40억 달러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물값만 40억 달러라니요. 농사 짓기도 전에 그 돈이 나간다고요? 경제성이 없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팀도 물러났습니다. 호주, 독일, 스페인, 일본. 발표가 이어졌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하나같이 사막의 현실을 모르고 있었죠. 어떤 팀은 냉방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팀은 모래 폭풍을 고려하지 않았죠. 12번째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봤습니다.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죠. 저 위에서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보좌관이 다가왔습니다. 네덜란드 팀이 다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입니다. 네덜란드. 세계 1위. 기대감이 생겼죠. 네덜란드 팀이 일어섰습니다. 15명이었습니다. 발표자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은발의 날카로운 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희는 네덜란드 왕립농업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유리온실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구조물이었죠.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유리온실입니다. 햇빛을 최대한 활용하죠. 태양은 무료 에너지입니다. 이걸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스마트 환기 시스템으로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게 세계 표준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50도에서 테스트한 적 있습니까? 발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페인 남부에서 40도 환경을 테스트했습니다. 10도 차이는 냉방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역시 세계 1위다운 여유가 있었죠.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팀이 일어났습니다. 4명, 노트북 하나, 서류 몇 장.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농업 강국입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런 나라로 알고 있었죠. 농업은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죠. 창문이 없는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농장처럼 보이지 않았죠. 거대한 창고 같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게 농장입니까? 햇빛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국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의아했죠. 햇빛 없이 농사를 짓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막에는 햇빛이 넘칩니다. 그게 문제죠. 햇빛이 문제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열입니다. 유리온실은 햇빛과 함께 열도 들여보냅니다. 외부 50도면 내부는 70도까지 올라가죠. 냉방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발상을 바꿨습니다. 햇빛을 포기하고 LED 인공광을 사용합니다. 열 발생량이 태양의 10분의 1이죠. 외부 50도에서 내부 20도를 유지합니다. 물 사용량은 95% 절감됩니다. 사막에서 테스트한 적 있습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2년간 운영했습니다. 외부 55도에서 내부 18도를 유지했죠. 55도에서 18도라고요? 저는 네덜란드 팀을 슬쩍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한국입니까? 농업 강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발표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농업 강국이 아닙니다. 국토의 70%가 산이죠. 평야가 부족합니다. 여름엔 습하고 겨울엔 얼어붙습니다. 농사짓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땅이 없으면 실내에서, 물이 부족하면 순환해서, 햇빛이 과하면 인공광으로. 저희는 부족해서 강해진 나라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족해서 강해진 나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50년 전 삽을 들고 이 사막에 왔던 사람들이 떠올랐죠. 아무것도 없어서 맨몸으로 온 사람들. 낮에는 열기에 쓰러지고 밤에는 모래를 팠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이 지금 기술을 들고 왔습니다. 17개 나라 중 15개가 탈락했습니다. 남은 건 둘이었죠. 네덜란드, 세계 1위. 햇빛을 받아들이는 유리온실, 검증된 기술, 화려한 실적. 한국, 무명의 도전자, 햇빛을 막는 밀폐형 농장. 숫자는 좋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은 방식.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나라 모두 시범 농장을 짓도록 하십시오. 조건은요? 조건은 없습니다. 예산 제한 없음. 기간은 6개월. 넘시티 인근으로요.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해를 들이고 한국은 해를 막았습니다. 완전히 반대 방식이었죠. 둘 중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겁니다. 누가 맞는지는 사막이 증명할 겁니다. 한 달 뒤 2개의 농장이 사막 위에 섰습니다. 저는 헬기에서 내려다봤죠. 넘시티 외곽이었습니다. 끝없는 모래밭 한가운데에 2개의 구조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네덜란드 농장은 눈이 부셨습니다. 거대한 유리 온실이었죠.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리 지붕이 반짝거렸죠. 멀리서 봐도 첨단 시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농장은 달랐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죠. 창문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농장 같지 않았죠. 공장 같았습니다. 감옥 같기도 했습니다. 보좌관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쪽이 훨씬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한국 쪽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게 정말 농장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첫인상은 네덜란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네덜란드 농장 앞이었죠. 문이 열리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리온실 안에서 나오는 바람이었죠. 냉방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쾌적했습니다. 네덜란드 기술팀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반데어 베르흐라는 이름이었죠. 키가 크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관님, 환영합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가 앞장섰습니다. 저는 뒤를 따랐죠.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초록색 물결이었죠.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상추, 작물들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싱싱했죠. 잎이 팽팽했습니다. 색깔이 선명했습니다. 놀랍군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반데어 베르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 방식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함께 가는 거죠. 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햇빛입니다. 태양은 무료 에너지죠. 이걸 최대한 활용합니다. 유리 지붕으로 햇빛을 받아들이고 스마트 환기 시스템으로 온도를 조절하죠.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죠.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환기구가 열립니다.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죠. 온도가 내려가면 환기구가 닫힙니다.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이었죠. 현재 외부 기온은 몇 도입니까? 45도입니다. 내부는요? 2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5도에서 28도, 17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인상적이었습니다. 에너지 소비는요? 예상 범위 아닙니다. 냉방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만 햇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명 비용이 없죠. 전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저는 작물 사이를 걸었습니다.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붉은색이 선명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단단했죠. 건강해 보였습니다. 수확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2주 뒤면 첫 수확이 나옵니다. 그때 품질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저는 만족했습니다. 역시 세계 1위였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반데어 베르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죠. 저희는 이 일을 50년 넘게 해왔습니다. 사막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당연했죠. 세계 1위니까요. 농장을 나서며 저는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인상적이군요. 역시 네덜란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쪽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봐야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니까요. 사실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를 보고 난 뒤라 더 그랬죠. 비교가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차로 10분을 이동했습니다. 한국 농장 앞에 도착했죠. 가까이서 보니 더 이상했습니다. 정말 창고 같았죠. 회색 벽, 철문, 환기구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리온실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었죠. 한국 기술팀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김현우라는 이름이었죠. 안경을 쓴 40대 남자였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그게 전부였죠. 긴 인사도 화려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절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첫 느낌은 어둠이었습니다. 아니,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없었죠. 대신 보라색 빛이 가득했습니다. LED 조명이었습니다. 천장 전체에서 보라색 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농장이라기보다 우주선 내부 같았죠. 이게 뭡니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김 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인공광입니다. 식물이 광합성에 필요한 파장만 정확하게 쏴주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딸기, 상추, 토마토.
네덜란드 농장과 품목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네덜란드 농장은 밝고 개방적이었습니다. 한국 농장은 어둡고 밀폐적이었죠. 네덜란드는 자연스러웠고 한국은 인위적이었습니다. 햇빛이 없어도 됩니까? 됩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건 햇빛이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이죠. 저희는 그것만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론은 알겠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죠. 현재 외부 기온은 몇 도입니까? 3분 6도입니다. 내부는요? 김 팀장님이 벽에 붙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20도입니다. 20도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덜란드가 28도였죠. 한국은 20도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외부가 46도인데요. 햇빛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열이 들어오지 않으면 온도를 낮추기 쉽죠. 단순한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이었죠. 저는 작물들을 살펴봤습니다. 딸기가 자라고 있었죠.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초록색이었죠. 하지만 잎이 건강해 보였습니다. 수확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3주 뒤입니다. 네덜란드보다 일주일 늦었죠. 역시 네덜란드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김 팀장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긴 설명도 자신감 넘치는 어조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농장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두 농장은 완전히 달랐죠. 네덜란드는 자연을 이용했고 한국은 자연을 차단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햇빛을 받아들였고 한국은 햇빛을 막았죠. 네덜란드는 열어놨고 한국은 닫아놨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덜란드였습니다. 자연과 함께 가는 게 옳죠. 햇빛은 무료 에너지니까요. 그걸 포기한다? 이상한 선택이었습니다. 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낫습니다. 검증된 방식이죠. 한국은 좀 이상합니다. 햇빛을 막다니요. 상식에 어긋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두 농장이 멀어져 갔죠. 유리온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역시 세계 1위는 다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주 뒤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네덜란드 농장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결과 양호, 토마토 첫 수확 완료, 품질 상급, 생육 상태 정상, 특이사항 없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대로였죠. 네덜란드에서 샘플을 보내왔습니다. 보좌관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열어보니 토마토가 들어있었죠. 붉고 탐스러웠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단단했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신선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군요. 과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달았죠?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토마토가 나오다니 감탄스러웠습니다. 한국 쪽은요? 아직 수확 전입니다. 일주일 더 걸린다고 합니다. 역시 네덜란드가 앞서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죠.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가 답이었습니다. 세계 1위는 이유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국가안보위원회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네덜란드 시범농장이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품질은 상급이고 운영 상태도 양호합니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쪽은요? 아직 수확 전입니다. 네덜란드보다 일주일 늦죠.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국 방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인공광을 쓰기 때문에 생육 속도가 조금 느리죠.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네덜란드가 잘하고 있다. 세계 1위니까 이대로 가면 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문제는 없었죠. 아직은 저는 그때까지 이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은 언제나 사람을 가장 먼저 안심시키니까요. 유리는 빛을 들였고 우리는 그 빛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었죠. 곧 알게 될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상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요. 일주일 뒤 첫 번째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보고서를 펼치는데 보좌관의 표정이 이상했죠. 평소와 달리 뭔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덜란드 농장입니다. 온도로그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요?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처음에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왔죠. 내부 온도, 어제 28도, 오늘 31도, 3도가 올랐군요. 네,
외부 기온이 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년보다 빠르게 더워지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도 정도야 조절 가능하겠죠. 네덜란드 측 반응은요. 정상 범위라고 합니다. 냉방 출력을 높이면 해결된다고 하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크게 걱정되지 않았죠. 세계 1위니까요.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숫자는 올랐습니다. 32도. 그 다음 날은 33도.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계속 오르는 겁니까?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외부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0도입니다. 50도. 드디어 그 숫자가 나왔죠. 사우디 여름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측에 연락하십시오. 직접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후에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반 데어베르흐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죠.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차관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외부 기온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50도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원래 45도 기준으로 설계됐죠. 잠깐요. 45도요? 처음에 50도에서도 작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동합니다. 다만 냉방 부하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죠. 조절 중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부 온도가 33도입니다. 작물에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토마토는 35도까지 견딜 수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제쯤 온도가 안정됩니까? 반 데어베르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냉방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안정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보좌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쪽은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펼쳐봤죠. 내부 온도, 스위치도?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열수도 변함없었죠. 외부가 50도인데 내부는 20도. 네덜란드가 33도인데 한국은 20도. 13도 차이였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한국 농장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계속 20도를 유지하고 있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이상했죠. 같은 사막, 같은 날씨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햇빛.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햇빛을 막았죠. 네덜란드는 햇빛을 받아들였습니다. 햇빛과 함께 열도 들어왔죠. 그 차이인 걸까요? 아직 판단하기는 일렀습니다. 네덜란드가 조절한다고 했으니까요. 기다려 봐야 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보고서를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죠. 내부 온도 35도, 35도. 토마토가 견딜 수 있는 한계치였습니다. 그 숫자를 넘으면 작물이 손상되기 시작하죠. 네덜란드 측 반응은요? 보좌관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냉방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과부하로 일부 장비가 멈췄죠. 뭐라고요? 지금 수리 중입니다. 내일이면 복구된다고 하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오후에 헬기가 떴습니다. 덤시티 외곽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50도. 숫자가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네덜란드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땀이 쏟아졌죠.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반데어 베르흐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죠. 차관님, 죄송합니다.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물들이 보였죠. 일주일 전과 달랐습니다. 잎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토마토 몇 개는 색이 변해 있었죠. 갈색 반점이 보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몇 도입니까? 현재 36도입니다. 36도. 한계를 넘었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반 데어 베르흐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유리 지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햇빛입니다. 외부 기온이 50도면 유리 표면 온도는 60도가 넘습니다. 열이 계속 들어오죠. 냉방으로 빼내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다. 밑비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뜻이었죠. 환기구는요, 더운 공기를 빼면 되지 않습니까? 환기구를 열면 외부 열기가 더 들어옵니다. 50도 공기가 밀려오는 거죠.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덜란드 방식은 자연과 함께 가는 거였죠. 햇빛을 받아들이고
환기로 온도를 조절한다. 온대 기후에서는 완벽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달랐죠. 사막에서 햇빛은 무료 에너지가 아니었습니다. 무기였죠. 막아야 할 적이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반데어 베르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냉방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장비를 추가 주문했죠. 일주일이면 도착합니다. 일주일이요? 그동안 작물은 어떻게 됩니까? 버텨야죠. 저는 토마토를 바라봤습니다. 잎이 말라가고 있었죠. 버틸 수 있을까요? 일주일을요? 농장을 나서며 저는 한국 농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건물이 사막 위에 서 있었죠. 창문 없는 콘크리트 상자.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리 보였죠. 한국 농장에 가봅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10분 뒤 한국 농장 앞에 도착했죠.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땀이 식었죠. 온도가 확 달랐습니다. 방금 전 네덜란드 농장의 열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팀장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안경을 쓴 40대 남자였죠. 표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보라색 LED 조명 아래에서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딸기, 상추, 토마토. 잎이 팽팽했습니다. 싱싱했죠. 스트레스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농장에서 본 시들어가는 잎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재 내부 온도가 몇 도입니까? 김 팀장님이 벽에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20도입니다. 외부가 50도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김 팀장님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햇빛을 막았습니다. 열이 들어오지 않으면 빼낼 필요도 없죠. 냉방 부하가 훨씬 적습니다.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압도적이었죠. 저는 방금 본 네덜란드 농장이 떠올랐습니다. 시들어가는 토마토, 땀 흘리는 기술진, 멈춰버린 냉방 장비. 같은 사막 위에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네덜란드는 지금 36도입니다. 냉방 장비가 과부하로 멈췄죠. 김 팀장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놀라는 기색이 없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리 온실의 한계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온대 기후에서는 효과적이지만 극한 환경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있죠. 열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으니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 팀장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죠. 원망도 없었고 자만도 없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1위니까요. 저희가 뭐라고 세계 1위를 비판합니까?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무명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저도 네덜란드를 믿었으니까요.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믿었습니다. 검증된 기술이라는 말을 믿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자신감 넘치는 설명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타이틀을 보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보지 않았죠. 결과만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 팀장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온이 더 오르면 네덜란드 쪽은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냉방 용량을 늘려도 구조적 한계가 있죠. 유리는 열을 가두니까요. 온실 효과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열을 가두는 거죠. 추운 곳에서는 장점이지만 더운 곳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괜찮습니까? 저희는 50도든 55도든 상관없습니다. 햇빛을 차단했으니까요. 외부 온도가 아무리 올라도 내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가 상대하는 건 외부 열기가 아니라 내부 장비 열뿐이죠. 그건 통제 가능합니다. 저는 농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딸기가 익어가고 있었죠. 빨간색이 선명했습니다. 초록잎 사이로 붉은 열매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토마토가 시들어가는 동안 한국 딸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그 서량이라는 품종입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이죠.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합니다. 사막에서도 맛이 갔습니까? 김 팀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더 좋습니다. 더 좋다고요? 일교차가 크면 당도가 올라갑니다. 사막의 밤은 춥죠. 저희 시스템은 그 일교차를 인공적으로 재현합니다. 낮에는 25도, 밤에는 15도. 딸기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재배하는 게 아니었죠.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확은 언제쯤 됩니까?
이틀 뒤면 첫 수확이 나옵니다. 농장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흔들리면 사람도 흔들린다. 제가 그랬죠. 네덜란드의 온도가 오를 때마다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확신이 불안으로, 불안이 의심으로 바뀌어갔죠. 설명은 완벽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프레젠테이션은 논리적이었죠. 숫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50도의 사막이 있었죠. 유리는 빛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가뒀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빛을 막았습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죠. 햇빛을 포기하다니요. 하지만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사막에서는 햇빛이 적이었으니까요. 제 올라타며 저는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상황을 매일 보고하십시오. 아니,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한국 쪽도요. 둘 다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 자료를 다시 검토하십시오. 처음 제안서부터 전부요. 제가 놓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빛이 사막 위에 퍼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저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르면 온도는 또 올라갈 겁니다. 50도가 51도가 되고 52도가 되겠죠. 네덜란드 농장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네덜란드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대안은 뭐죠? 한국?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들러리라고 생각했죠. 무명의 도전자, 비교 대상, 네덜란드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진짜 답일 수도 있었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저만 몰랐던 거죠.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어서요. 샬피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부 50도에서 내부 20도, 30도 차이를 아무렇지 않게 유지하는 기술. 그것도 네덜란드보다 적은 에너지로요. 사마귀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는 소용없었죠. 타이틀도 의미 없었습니다. 결과만이 답이었습니다. 누가 맞는지 곧 알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죠. 세계 1위가 졌다는 걸요. 무명의 한국에게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비서관이 달려왔죠. 손에 기상청 공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차관님, 기상청 특보입니다. 저는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붉은색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극한 폭염 경보. 향후 5일간 최고 기온 55도 예상. 야외 활동 자제 권고. 55도.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55도라고요? 50도도 힘든데 55도라니. 이게 확실합니까? 기상청에서 3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한 폭염이 온다고 하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죠. 네덜란드 농장이 36도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외부 온도가 5도나 더 올라간다고요? 네덜란드 측에 연락하십시오. 긴급 회의가 필요합니다. 1시간 뒤 화상회의가 연결됐습니다. 반 데어 베르흐의 얼굴이 스크린에 나타났죠. 며칠 새 확 늙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차관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를 받습니다. 55도면 저희 시스템으로는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기다렸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버틸 수 있습니까? 반데어 베르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자신만만하던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재 내부 온도가 38도입니다. 냉방 장비를 추가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죠. 열이 들어오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38도. 이미 한계를 넘었죠. 거기서 5도가 더 올라간다고요. 작물 상태는 어떻습니까? 토마토의 30%가 손상됐습니다. 잎이 마르고 있죠. 열매도 익기 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30%.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완벽해 보였던 농장이었죠. 싱싱한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30%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반데어 베르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유리온실은 열을 가둡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니까요. 추운 곳에서는 장점이지만 여기서는 말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여기서는 오븐이 됩니다. 오븐.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유리온실이 오븐이 된다. 농장이 아니라 화덕이 된다는 뜻이었죠. 55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반 데어 베르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내부 온도가 45도를 넘을 겁니다. 그러면 작물 전체가 위험합니다. 살아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멸. 저는 그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울리고 있었죠.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전기료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의 4배입니다. 냉방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온도가 안 잡힙니다. 4배. 저는 계산했습니다. 한 달이면 수백만 달러였죠. 1년이면 수천만 달러. 이건 농장이 아니라 돈 먹는 기계였습니다. 방법이 정말 없습니까? 반 데어 베르흐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이 자결하고 있었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 태양이 우리의 희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천천히 죽이지 않는다. 한 번에 끝낸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농장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보고가 왔죠. 내부 온도 20도입니다. 변함없습니다. 20도?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네덜란드가 38도에서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20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8도 차이. 그 차이가 삶과 죽음을 가르고 있었죠.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두 농장 모두요. 오후에 헬기가 떴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농장에 도착했죠. 멀리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유리온실 주변으로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마치 신기루 같았습니다. 착륙하고 문을 열자마자 열기가 덮쳤습니다. 숨이 막혔죠. 50도가 넘는 공기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작물들이 죽어가고 있었죠. 토마토 잎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축 늘어져 있었죠. 열매들은 익기도 전에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였죠. 상추는 이미 절반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냉방 장비가 굉금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들어오는 열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 데어 베르흐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죠. 차관님 보시다시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온도가 몇 도입니까? 40도입니다. 40도? 아침에 38도였는데 2시간 만에 2도가 올랐죠. 저는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유리 지붕으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눈이 부셨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작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리 안에 태양을 가둬버렸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는 햇빛을 활용하려 했죠. 무료 에너지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둔 건 빛만이 아니었습니다. 열도 함께 가뒀죠. 그리고 그 열이 모든 걸 태우고 있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반 데어 베르흐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전기료입니다. 1일 기준으로 당초 예상의 5배입니다. 5배요? 그래도 온도가 안 잡힙니다. 냉방 용량이 부족해요. 추가 장비가 필요한데 운송에 2주가 걸립니다. 2주. 폭염은 5일 동안 계속될 거였죠.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농장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반 데어 베르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죠. 농장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죠. 유리온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희망의 상징이었죠. 지금은 거대한 오븐이었습니다. 한국 농장으로 갑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10분 거리였지만 그 10분이 길게 느껴졌죠. 한국 농장은 어떨까요? 네덜란드처럼 무너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한국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사막 위에 서 있었죠. 창문 없는 상자.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그 건물이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견고해 보였죠. 묵직해 보였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밀려왔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방금 전 네덜란드 농장에서 느꼈던 열기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서늘했습니다. 쾌적했습니다. 땀이 식었죠. 김 팀장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보라색 LED 조명 아래에서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딸기, 상추, 토마토. 전부 싱싱했습니다. 잎이 팽팽했죠. 스트레스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본 시들어가는 작물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사막 위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현재 외부 온도가 몇 도입니까? 52도입니다. 내부는요? 김 팀장님이 벽에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20도입니다. 20도. 저는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네덜란드가 40도일 때 한국은 20도. 똑같은 52도 사막 위에서 20도 차이가 났죠. 네덜란드는 지금 40도입니다. 작물의 절반이 죽어가고 있죠.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겁니까? 김 팀장님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희는 햇빛을 막았습니다. 저 위에 단열재가 있죠. 열 차단율이 99%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대하는 건 외부 열기가 아닙니다. 내부 장비에서 나오는 열뿐이죠. LED 조명, 순환 펌프, 제어 장치. 그 열만 빼주면 됩니다. 그건 쉽습니다. 단순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핵심이었죠. 네덜란드는 태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52도의 열기를 냉방으로 이기려 했죠. 하지만 태양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장비로는 이길 수 없었죠.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태양을 막아버렸죠. 싸움 자체를 피한 겁니다. 전기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김 팀장님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당초 예상의 110%입니다. 폭염 때문에 약간 올랐지만 크게 다르지 않죠. 100개 10%. 네덜란드가 500%일 때 한국은 100개 10%였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수천만 달러 차이였죠. 그 돈이면 농장 하나를 더 지을 수 있었습니다. 폭염이 계속돼도 괜찮습니까? 5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김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5도든 60도든 상관없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외부 온도와 독립적이죠. 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딸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빨갛게 익어 있었죠. 탐스러웠습니다. 수확은 어떻습니까? 오늘 첫 수확을 했습니다. 품질은 상급이죠. 그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열어보니 딸기가 가득했죠. 붉은색이 선명했습니다. 향이 진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딸기가 나오다니. 드셔보시겠습니까? 저는 딸기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달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달았습니다. 과즙이 입안에 퍼졌죠. 향이 코끝을 감쌌습니다. 한국에서 먹어본 딸기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이게 사막에서 자란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교차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당도를 높였죠. 낮에는 25도, 밤에는 15도. 딸기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저는 딸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열매였죠.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 노력, 그리고 가능성이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싸우는 방식이 달랐죠. 네덜란드는 자연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햇빛을 받아들이고 바람으로 환기하고 자연과 함께 가려 했죠. 온대 기후에서는 옳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막은 달랐죠. 한국은 자연을 차단했습니다. 햇빛을 막고 열을 막고 완전히 독립된 환경을 만들었죠. 인공적이었습니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농장을 나서며 저는 김 팀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김 팀장님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리온실의 한계는 알고 있었죠. 사막에서 유리온실은 위험하다는 걸요. 그런데 왜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경고해도 소용없었을 겁니다. 저희는 무명이니까요. 네덜란드가 실패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팀장님이 사막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빛이 모래 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교과서를 읽지 않습니다. 결과만 봅니다. 누가 세계 1위인지, 누가 검증됐는지 그런 건 사막에게 의미 없죠. 살아남는 쪽이 정답입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국가안보위원회에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내용은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농장이 멀어져 가고 있었죠. 유리온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네덜란드의 구조적 한계와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는 타올랐고 작물은 말라갔습니다. 네덜란드 이야기였죠.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사막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무명이었고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쉐도 그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막이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했죠. 내일 위원장에게 보고할 겁니다. 세계 1위가 실패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무명의 한국이 답일 수 있다고요. 쉽지 않은 보고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해야 했죠.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폭염 셋째 날 네덜란드 농장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가 울렸죠. 저는 잠결에 받았습니다. 보좌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차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농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부 온도가 70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죠. 70도요? 냉방 시스템이 완전히 멈췄다고 합니다. 과부하로 메인 장비가 타버렸죠. 저는 옷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작물은요? 보좌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전멸입니다. 전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싱싱하게 자라던 토마토들, 주렁주렁 달려있던 파프리카들, 전부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새벽 6시에 헬기가 떴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 태양이 모든 걸 망쳤으니까요. 넘시티 외곽이 보였습니다. 2개의 농장이 나란히 서 있었죠. 유리온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죠.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증기였죠. 유리온실 안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찜통 같았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열기가 덮쳤죠. 새벽인데도 이미 45도가 넘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농장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기술진이었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반 데어 베르흐가 다가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관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반데어 베르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내부 온도가 아직 60도가 넘습니다. 장비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60도요? 저는 유리온실을 바라봤습니다. 유리 너머로 안이 보였죠. 하지만 김이 서려서 희미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관님,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접 봐야 했죠.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열기가 벽처럼 밀려왔습니다. 사우나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배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눈앞의 광경이었습니다. 작물들이 전부 죽어 있었습니다. 토마토는 검게 타버렸죠. 잎이 바삭바삭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부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줄기는 축 늘어져 있었죠. 열매들은 쭈글쭈글하게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익기도 전에 구워져 버린 겁니다.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록색이어야 할 잎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누렇게 말라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열매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반쯤 익다가 그대로 죽어버린 거였죠. 상추는 형체도 없었습니다. 녹아내린 것처럼 바닥에 늘어붙어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곳은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사우나였죠. 아니, 오븐이었습니다. 화덕이었습니다. 작물들이 산채로 구워진 겁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반데어 베르흐가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2시간입니다. 2시간이요? 새벽 3시에 메인 냉방 장비가 멈췄습니다. 백업 장비를 가동했지만 용량이 부족했죠.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1시간 만에 50도를 넘었고 2시간 만에 70도가 됐습니다. 2시간. 고작 2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한 달 동안 공들여 키운 작물들이 2시간 만에 전멸했죠.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왜 밤새 알리지 않았습니까? 반데어 베르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락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죠. 저희도 손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냉방 장비들이 멈춰 서 있었죠. 일부는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과부하로 타버린 겁니다. 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장비를 고치고 다시 시작하면 반 데어베르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장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외부가 55도면 유리 표면은 70도가 넘습니다. 그 열이 계속 들어오는데 냉방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 데어베르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죠. 저희는 철수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유리온실 방식으로는 이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세계 1위가 틀렸다고요? 50년 역사의 네덜란드 농업 기술이 사막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요?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반 데어베르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습니다. 저희 기술의 한계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농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죽어버린 작물들, 멈춰버린 장비들, 풀이 죽은 기술진들, 일주일 전만 해도 희망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폐허였죠. 사막은 교과서를 읽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떠올랐죠. 김 팀장님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막은 누가 세계 1위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50년 역사를 가졌는지 관심 없죠. 결과만 봅니다. 살아남는 쪽이 정답입니다. 네덜란드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세계 1위의 자존심이 태양 아래서 녹아내렸죠. 농장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농장 안보다는 나았죠. 적어도 바람이 불었으니까요. 반 데어베르흐가 따라 나왔습니다. 차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죠. 화를 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도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단지 방식이 틀렸을 뿐이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네덜란드로요.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반 데어베르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쪽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20도입니다. 변함없이요. 반 데어베르흐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놀라움, 부러움, 그리고 자책, 그 모든 게 섞여 있었죠. 그들이 맞았군요. 햇빛을 막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그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만이었습니다.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취해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농장에 가봐야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10분 거리. 같은 사막 위였죠. 같은 55도의 열기 속이었습니다. 한국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 묵직하게 서 있었죠. 창문 없는 상자.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그 건물이 지금은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사막의 열기를 막아내는 방벽이었죠.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방금 전 네덜란드 농장에서 느꼈던 열기가 거짓말 같았죠. 70도의 지옥에서 20도의 천국으로 온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사막 위에 이런 곳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죠.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덜란드 쪽 소식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전멸이었습니다. 김 팀장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승리의 기쁨 같은 건 없었죠.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을 텐데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경쟁자가 무너졌는데 기뻐하지 않다니요. 기쁘지 않습니까? 이겼는데요. 김 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살아남은 거죠. 사막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버티는 것뿐입니다.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죠. 저는 농장을 둘러봤습니다. 보라색 LED 조명 아래에서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딸기, 상추, 토마토. 전부 싱싱했습니다. 네덜란드 농장에서 본 참혹한 광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 팀장님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내부 온도 20도, 습도 65%, 이산화탄소 농도 800 ppm. 전부 정상 범위입니다.
외부가 55도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외부와 독립적이니까요. 저는 딸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빨갛게 익어 있었죠. 탐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본 검게 탄 토마토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확은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다. 매일 50kg씩 나오고 있죠. 품질도 상급입니다. 50kg. 네덜란드가 전멸하는 동안 한국은 수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막, 같은 날씨에서요? 위원장님께 보고해야겠습니다. 저는 농장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하실 겁니까? 김 팀장님이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요. 네덜란드가 실패했고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세계 1위가 무너졌고 무명의 도전자가 살아남았다고요. 김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계속 여기 있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십시오. 저는 그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겸손하고 차분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채 올라타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죠. 55도의 열기가 사막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두 농장이 보였습니다. 유리온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반면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죠. 우리는 다시 원점에 섰습니다. 시간만 더 줄어든 채로. 아니, 원점이 아니었습니다. 답을 찾은 거였죠. 처음부터 답은 있었습니다. 저만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한국,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무명의 나라, 농업 강국이 아닌 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라. 하지만 그들이 정답이었습니다. 위원회에 긴급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용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덜란드 프로젝트 종료, 한국과의 본격 협력 제안,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인정이요. 보좌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진실을 숨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1위를 믿었고 그 믿음이 틀렸습니다. 무명의 한국이 맞았죠. 그걸 인정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침묵이 실패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야 했죠.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세계 1위가 졌습니다. 사막이 심판을 내렸죠. 이제 우리는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었죠. 네덜란드 팀이 떠난 날, 사막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했죠. 반 데어 베르흐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죠. 차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망을 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죠. 반 데어 베르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실패해 본 적이 없었죠. 처음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지는 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죠. 한국 쪽이 맞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반 데어 베르흐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세계 1위의 뒷모습이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봤죠. 먼지처럼 작아지다가 사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네덜란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죠. 수천만 달러가 사막에 묻혔습니다. 유리온실은 텅 빈 채로 남았죠. 언젠가 철거될 겁니다. 아니면 그냥 모래에 묻히겠죠. 차에 올라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였죠. 한국. 처음부터 그게 답이었습니다. 저만 몰랐을 뿐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에 올릴 문서였죠. 제목 스마트팜 프로젝트 중간평가 보고서. 저는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네덜란드 시범 농장이 실패했습니다. 쓰기 힘든 문장이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었죠. 원인은 구조적 한계입니다. 유리온실 방식은 극한 사막 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외부 열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썼습니다. 반면 한국 시범 농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부 기온 55도에서 내부 2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물 손실률은 2% 이하입니다. 첫 수확이 시작됐으며 품질은 상급입니다. 결론을 써야 했죠. 본 보고서는 한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제안합니다. 시범 농장 확대, 기술 이전,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덮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했죠. 쉽지 않을 겁니다. 세계 1위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국가안보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위원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하마드 알파이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그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네덜란드가 실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구조적 한계입니다. 유리온실은 햇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죠. 온대 기후에서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사막에서는 열도 함께 들어옵니다. 외부가 55도면 내부는 70도까지 올라갑니다. 냉방으로 감당할 수 없죠.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완전 밀폐 방식이죠. 열이 들어오지 않으니 온도 조절이 쉽습니다. 외부 55도에서 내부 2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직접 확인했습니다. 네덜란드가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수확을 했습니다. 같은 사막, 같은 날씨에서요. 위원장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농장을 방문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뒤 위원장이 넘시티를 방문했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죠. 위원장이 내렸습니다. 호위 인원들이 뒤따랐죠.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움직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위원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2개의 농장이 보였죠. 저게 네덜란드 농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어있죠. 유리온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죽은 작물들이 치워지고 장비들이 철수하고 남은 건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저쪽은요. 위원장이 회색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농장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한국 농장 앞에 도착했죠. 김 팀장님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죠. 평소와 같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환영합니다. 위원장이 김 팀장님을 훑어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당신이 책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으로 들어갑시다. 직접 보고 싶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공기가 밀려왔죠. 위원장이 멈춰 섰습니다. 온도가 확 다르군요. 현재 외부 기온이 52도입니다. 내부는 20도죠. 위원장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보라색 LED 조명 아래에서 작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딸기, 상추, 토마토, 전부 싱싱했습니다. 잎이 팽팽했죠. 이게 전부 사막에서 자란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물들 사이를 지나갔죠. 손으로 잎을 만져봤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네덜란드 농장을 봤습니다. 전부 타버렸더군요.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겁니까? 김 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햇빛을 막았습니다. 네덜란드는 햇빛을 받아들였죠. 그 차이입니다. 햇빛을 막으면 식물이 자랍니까? 자랍니다. 식물에게 필요한 건 햇빛 전체가 아닙니다. 특정 파장의 빛이죠. 저희는 LED로 그 파장만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열은 들어오지 않고 빛만 들어오는 거죠.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하군요. 김 팀장님이 딸기 앞에 멈췄습니다. 이게 저희 주력 품종입니다. 서량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개발한 딸기입니다. 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색이 선명했죠. 크기도 컸습니다. 탐스러웠습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김 팀장님이 딸기를 하나 따서 위원장에게 건넸습니다. 위원장이 받아들었죠.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위원장에게 집중됐죠.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위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죠. 그러다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삼키고 나서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달군요? 김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도가 슈세브릭스입니다. 일반 딸기보다 높죠? 향도 진합니다. 일교차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향을 강화했습니다. 낮에는 25도, 밤에는 15도. 딸기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죠. 위원장이 남은 딸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입에 넣었죠.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킨 뒤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먹은 딸기는 전부 쓰레기였군.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위원장이 인정한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이라는 걸.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맛이 나온다는 걸. 김 팀장님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맛을 내기 위해 오래 연구했습니다. 위원장이 농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토마토, 상추, 파프리카 전부 살펴봤죠. 모니터도 확인했습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숫자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죠.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김 팀장님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현재 운영비입니다. 전기료, 인건비, 유지보수 포함이죠. 네덜란드 방식의 절반 이하입니다. 절반이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냉방 부하가 적습니다. 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기료가 적게 나옵니다. 위원장이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경제성도 있군요. 있습니다. 3년이면 투자비를 회수합니다. 그 이후로는 순이익이죠. 위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관, 왜 처음부터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세계 1위였기 때문입니다. 검증된 기술, 50년 역사, 화려한 실적. 그걸 믿었죠. 한국은 무명이었습니다. 농업 강국도 아니었죠.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타이틀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했죠. 한국은 처음부터 정답이었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늦었군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하죠. 위원장이 김 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확대할 수 있습니까? 이 규모를 10배, 100배로 늘릴 수 있습니까? 김 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모듈 방식이라서 확장이 쉽죠. 설계만 되면 빠르게 늘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첫 번째 확장 농장은 6개월이면 됩니다. 이후로는 더 빨라지죠. 경험이 쌓이니까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요. 가능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저희 기술진이 와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좋습니다. 계약을 추진하십시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위원장이 김 팀장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겠습니다. 조건은 협의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김 팀장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했죠.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대신 말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자신만만한 어조도 없었습니다. 그냥 결과를 보여줬죠. 컬집도 그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식물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평화롭게 자라고 있었죠. 52도의 지옥 바깥에서 20도의 천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계산을 멈췄습니다. 비용, 효율, 위험. 그런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졌죠. 대신 다른 게 느껴졌습니다. 감탄이었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낸 일에 대한 경외심이었죠. 기술은 작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맛은 사람을 움직였죠. 위원장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먹은 딸기는 전부 쓰레기였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농장을 나서며 위원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잘 추진하십시오. 실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두 농장이 보였죠. 유리온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색 건물은 묵묵히 서 있었죠. 승자와 패자. 그 차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한국은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은 거였죠. 사막 앞에서 겸손하게, 현명하게 버텨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결과, 자신감이 아니라 실력, 타이틀이 아니라 본질.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다. 사막이 다시 숨쉬기 시작할 겁니다. 한국의 기술로요. 계약은 일주일 만에 체결됐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며 손이 떨렸죠. 30년 공직 생활에서 수많은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달랐죠. 국가의 운명이 담긴 종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팀장님도 함께였죠.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조건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 전면 이전, 합작법인 설립, 현지 인력 교육, 5년 내 자체 운영 체제 구축.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숨기지 않습니다. 전부 가르쳐 드리죠. 사우디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기술을 넘겨주면 더 이상 저희가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저희 방식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사우디가 성공하면 저희도 성공하는 겁니다. 중동 전체로 퍼질 테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감탄했습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생각하는 거였죠. 가격은요? 협의한 대로입니다. 시장 가격보다 낮습니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낮았죠. 네덜란드가 제시했던 금액의 70%였습니다. 왜 이렇게 낮습니까? 김 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니까요. 저희도 사막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건 처음입니다. 함께 배우는 거죠. 성공하면 다음 프로젝트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겠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겸손했죠. 하지만 그 겸손 뒤에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죠? 한국 측 대표도 서명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김 팀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성공합시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밥을 먹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이 계약을 한 겁니다. 국가가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42일. 처음 그 숫자를 들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비축량 42일. 그 숫자 앞에서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돈도, 석유도, 자존심도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희망이 생겼죠.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확장 농장이 완공됐죠. 기존 시범 농장의 10배 규모였습니다. 넘시티 외곽에 거대한 회색 건물들이 줄지어 섰죠. 창문 없는 콘크리트 상자들.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죠. 저는 완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팀장님이 안내를 맡았죠. 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규모가 달랐습니다. 끝이 안 보였죠. 보라색 LED 조명 아래로 작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오이. 종류도 다양해졌죠.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 팀장님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하루 500kg입니다. 한 달이면 15톤이죠. 1년이면 180톤입니다. 해화치우톤.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죠. 그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리야드 인구의 1%를 먹일 수 있습니다. 1%. 작은 숫자 같았죠.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확장 계획은요? 6개월 뒤에 두 번째 농장이 완공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네 번째. 2년 안에 10개 농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10개면 10%였습니다. 리야드 인구의 10%를 사막에서 자란 채소로 먹일 수 있다는 뜻이었죠. 품질은 어떻습니까? 김 팀장님이 딸기를 하나 따서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딸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빨갛고 탐스러웠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와 같은 맛이었죠. 아니,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맛이 더 좋아졌군요. 환경을 최적화했습니다. 온도, 습도, 영양분 배합을 세밀하게 조정했죠.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사우디 현지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한국인이 가르치고 사우디인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열정은 같았죠. 젊은 사우디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죠. 태블릿을 들고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죠.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님이 잘 가르쳐 주셨죠.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 팀장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똑똑한 친구입니다.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6개월 뒤면 팀장을 맡길 수 있을 겁니다.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술 이전이구나. 장비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거였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6달이 더 지났습니다. 변화가 시작됐죠. 리야드 중앙시장, 3달 전만 해도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이 출동했었죠. 저는 그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상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좌판에 채소들이 가득했죠.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오이, 그리고 딸기.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저는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았죠. 넘시티에서 왔습니다. 사막에서 자란 거죠. 사막에서요? 그렇습니다. 한국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맛이 끝내줍니다. 수입산보다 낫죠. 저는 딸기를 하나 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죠.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농장에서 먹었던 그 맛이었죠. 가격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싸졌습니다. 운송비가 안 드니까요. 비행기 타고 올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현지 생산, 운송비 절감, 가격 안정.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죠. 주부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딸기를 집어먹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3달 전의 공포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떻습니까? 저는 다른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물건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요. 예전에는 수입이 막히면 난리였죠. 가격이 폭등하고 손님들이 화내고.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사막에서 나오니까요. 배가 막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기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였죠. 식량 자급, 수입 의존 탈피, 국민들이 굶주림 걱정 없이 사는 것. 시작에 불과했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국가안보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올렸죠. 스마트팜 프로젝트 1년 성과 보고서. 저는 위원장 앞에 섰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농장은 5개입니다. 총 생산량은 연간 900톤이죠. 리야드 채소 소비량의 5%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 아직 부족하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작입니다. 내년에는 10개 농장으로 늘어납니다. 3년 안에 20개가 목표죠. 그러면 15%까지 올라갑니다. 15%면 충분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이죠. 수입이 완전히 막혀도 당장 굶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용은요? 당초 예상보다 20% 낮습니다. 한국 기술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운영비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품질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급입니다. 수입산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딸기는 중동 전체에서 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원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그 딸기 기억납니다. 정말 맛있었죠.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했습니다. 계속 추진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었죠. 비축량 42일, 수송선 지연, 대안 없음,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죠.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붉은 빛이 사막 위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에는 그 아름다움이 무섭게 느껴졌죠. 저 태양이 모든 걸 태워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태양 아래에서 희망이 자라고 있었죠.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50년 전 한국인들이 이 사막에 왔었죠. 그때는 삽을 들고 왔습니다. 낮에는 숨을 고르고 밤에 도로를 깔았죠. 뜨거운 모래 위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그 땀이 바다를 건너 한 나라를 일으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건설 현장 감독이었죠. 한국인들은 달랐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은 힘들면 쉬었지만 한국인들은 멈추지 않았다. 밤새 일했다.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간절함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국인들이 이 사막에 왔습니다. 이번엔 삽이 아니었죠. 기술이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같았습니다. 김 팀장님의 눈빛에서 봤죠.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뜨겁고 똑같이 메마르고 똑같이 가혹했죠. 변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삽을 들고 땀 흘리던 나라가 기술을 들고 온 나라가 됐죠. 배우던 나라가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따라가던 나라가 이끄는 나라가 됐죠. 저는 그 변화를 사막 한가운데서 목격했습니다. 책상 위에 딸기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농장에서 가져온 거였죠. 빨갛고 탐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딸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자란 딸기, 55도의 열기 속에서 20도의 환경을 만들어 키운 딸기, 한국의 기술과 사우디의 땅이 만나 탄생한 딸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언제 먹어도 달았죠? 이 작은 열매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 노력, 희망, 그리고 두 나라의 인연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송선이 막혀도, 국제 정세가 흔들려도 사막 위에서 식량이 자라니까요. 이건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다시 숨을 쉬는 방식이었죠. 한국은 결과로 답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숫자로, 자신감이 아니라 실력으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요. 저는 펜을 들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사막 한가운데서 대한민국의 현재를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삽을 들고 땀 흘리는 나라가 아니었다.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나라였다. 그리고 그 기술이 우리를 살렸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죠. 사막의 밤하늘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41일. 그 숫자로 시작된 이야기였죠. 공포와 절망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희망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죠.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요. 사막이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